병원 6인실 초라한 침대에 누운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앞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마비된 손으로 허공에 미안해를 쓰며 눈물을 흘리는 그 남자. 바로 3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를 냉정하게 버리고 젊은 여자와 재혼했던 김영우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죽었어야 할 전처 이수아였습니다. 시한부 6개월이라고? 지긋지긋한데 잘 됐네. 곧 죽을 사람 붙잡고 살 만큼 한가하지 않아. 3년 전 남편은 암 선고를 받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며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요양원에 버린 채 회사 후배와 화려하게 재혼했어요. 젊음과 돈, 모든 걸 손에 넣은 그는 자신의 선택이 완벽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 돌아왔습니다. 새 아내의 철저한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거리를 떠돌다 폐렴으로 쓰러져 무연고 환자로 병원에 실려온 그의 모습은 3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내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야 할 전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한부가 아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암환자 재단의 대표가 되어서요. 시한부 선고받은 아내를 버리고 재혼한 남편에게 3년 만에 전처가 병실을 찾아온 진짜 이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남자만을 믿고 살아온 이수아의 삶은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재킷에서 풍겨나온 낯선 향수 냄새 하나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수아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면서도 도발적인 여성 향수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남편 김영우를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들어선 영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 향수 당신 후배 최유진 거 맞지? 영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시끄럽게 굴지 마.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해?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서 그녀는 이미 답을 찾았어요. 하지만 무너지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수아는 병원에서 더욱 잔인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시한부 6개월 죄송합니다. 담당이의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수아는 진료실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남편의 배신과 죽음의 선고를 동시에 받은 거예요. 세상이 자신을 얼마나 잔인하게 버릴 수 있는지 그녀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나 시한부 6개월이래. 췌장암 말기야. 당신 나 버릴 거야? 순간 영호의 입가에 믿을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동정도 슬픔도 아닌 차갑고 싸늘한 해방감이었어요. 지긋지긋한데 잘 됐네. 솔직히 말하면 곧 죽을 사람 붙잡고 살 만큼 내가 한가하지 않아. 어차피 끝날 결혼, 이참에 깨끗이 정리하자.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난 당신 아내야.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고. 하지만 영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아 대신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바로 회사 후배인 최유진. 그녀는 수아보다 10살이나 어렸고 무엇보다 그녀의 집안은 영호가 꿈꾸던 사업 확장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호에게 수아는 이제 짐이었고 유진은 기회였던 거예요. 이틀 후 영호는 차갑게 이혼 서류를 수아 앞에 던졌습니다. 수아가 울부짖고 애원해도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고 수아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배신감은 암세포보다 더 빠르게 그녀의 몸과 마음을 잠식했어요. 일주일 후 영호는 수아를 외곽의 허름한 요양원으로 강제로 보냈습니다. 집도 재산도 심지어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았어요. 수아는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수아의 눈에는 눈물조차 마른 듯 했어요. 그녀는 배신과 질병, 두 가지 고통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을씨년스러운 가을 풍경처럼 수아의 인생도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요양원에서 수아는 자신에게 남은 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었어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원망이 검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아직 몰랐어요. 이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구원할 한 사람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3년 후 자신을 버린 그 남자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요. 인과응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요양원에 버려진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3개월은 수아에게 지옥과도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한부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녀는 차라리 빨리 끝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죽음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신감과 분노가 독처럼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어요. 같은 시각 영호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유진과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에서 성대한 재혼식을 올렸어요. 하객들로 가득 찬 연회장,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화려한 무대. 영호는 유진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개월 전 아내를 버렸다는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유진은 그날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수입산 웨딩드레스에 몸을 감싼 그녀는 마치 공주처럼 빛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영호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원한 건 영호가 가진 사업 수완과 앞으로 벌어들일 돈,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질 회사 지분이었습니다. 재혼식은 유진에게 있어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영호는 유진의 집안 자본을 등에 업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고 거래선이 넓어졌어요. 영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버리고 젊고 부유한 여자를 선택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고요. 그는 수아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반면 요양원의 수아는 매일 같은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식욕은 사라졌어요. 체중이 10kg 이상 빠져 그녀는 앙상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배신감은 암세포보다 더 빠르게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수아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영호와 유진은 웃으며 자신을 비웃었고 수아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울음을 삼켰어요. 간호사들은 수아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강민준 의사였어요. 민준은 수아가 처음 시한부 진단을 받았을 때 담당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고 특히 수아에게는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민준이 처음 수아를 요양원에서 마주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생기가 있던 여자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수아의 눈빛은 죽어 있었고 그녀는 마치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알았어요. 수아를 죽이는 건 암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요. 민주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건강 체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수아와 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암 환자들을 20년 넘게 치료해온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는 의학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마음의 치유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그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수아의 병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 씨,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수아 씨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뭔가요? 병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수아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노예요. 배신감이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 분해요. 저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아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분노는 암세포를 키울 뿐입니다. 그 감정이 수아 씨를 더 빨리 죽이고 있어요.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아니라 수아 씨 자신을 위해서요. 당신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세요. 민준의 말은 간단했지만 수아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용서? 그녀는 평생 그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을 버린 남편을 용서하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계속 찾아왔고 조금씩 수아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어요. 민주는 수아에게 다른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용서를 선택하고 평화를 찾아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 분노를 놓지 못해 더 빨리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이야기들은 수아에게 깊은 울림을 줬어요. 수아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한 자신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수아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요양원의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걷기조차 힘든 몸이었지만 수아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우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위가 수아에게는 놀라운 치유제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아의 식욕이 조금씩 돌아왔고 악몽도 줄어들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분노를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감정에 온전히 잠식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아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이제 막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요. 영호가 유진과 함께 사업 성공의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수아는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천천히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할 만큼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수아가 요양원에 버려진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3년이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이죠. 영호는 수아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시한부 6개월이었으니 계산상 수아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영호는 가끔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 여자 어디서 죽었을까? 그 정도만 궁금해했을 뿐이에요.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더욱 확신했어요. 유진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 2년 동안은 화려했습니다. 영호는 유진 집안의 자본으로 사업을 크게 확장했어요. 새로운 건물에 사무실을 열었고 직원도 3배로 늘렸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귀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호는 자신이 드디어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영호가 확장한 사업의 대부분은 유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자본을 댔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영호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어요. 법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모든 지분, 모든 부동산, 모든 계좌는 유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호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투자건들이 하나둘씩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손실이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영호는 밤잠을 설치며 회사를 살리려 애썼지만 유진은 달랐어요. 그녀는 점점 차가워졌고 영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애정은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기 수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어요. 아니,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시한부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수아는 여전히 숨쉬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변화는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의사의 지속적인 조언과 지지 덕분에 수아는 천천히 영호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았어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매일 아침 배신감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환자들을 돌보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며 그녀는 조금씩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아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가 3년을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민주는 정기 검사를 할 때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암세포의 확산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 일부 종양은 오히려 축소되었어요.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수아의 정신적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요. 마음의 평화가 면역 체계를 강화시켰고 그것이 수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아는 요양원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수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수아 씨, 저와 함께 재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이요. 당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수아는 민준의 제안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수아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줬어요.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네, 선생님.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생명의 빛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준이 의료 자문을 맡았고 수아는 환자 지원과 심리 상담을 담당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지만 수아의 진심 어린 헌신과 민준의 전문성이 만나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 재단은 서울의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수아는 공식적으로 대표직을 맡았어요. 수아는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도 시한부였어요. 하지만 보세요. 저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수아의 말은 환자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수아는 자신의 고통을 희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3년 전 요양원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여자는 이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다시 살아났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3년 전 그 사람의 배신이 저를 죽일 줄 알았는데 수아는 가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줬어요. 아이러니하죠? 민준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의 강한 의지와 용서가 만든 기적입니다. 수아 씨. 하지만 같은 시각 영호의 삶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투자했던 건들이 연쇄적으로 실패하며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영호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무너지는 건물을 혼자 붙잡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무능함에 점점 실망했고 급기야 변호사를 대동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유진의 눈빛은 3년 전 결혼식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하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3년 전 자신이 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버리고 성공을 쫓았던 영호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파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명의 날은 어느 평범한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영호가 회사에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집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유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영호 명의의 계좌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회사의 모든 비자금은 유진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영호가 퇴근길에 전화를 받은 건 저녁 7시였어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관련 법원 명령이 접수되어서요. 영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채무? 자신은 빚을 진 적이 없었어요. 모든 사업 자금은 유진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개인 계좌에는 상당한 돈이 있었을 텐데요. 급히 집으로 달려간 영호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벽에 걸린 액자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건 단 하나, 유진이 남긴 편지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뜯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를 나락으로 밀어 넣었어요. 영호 씨,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꽤 쏠쏠한 수익을 올렸네요. 회사 지분, 부동산, 비자금까지 모두 제 명의로 옮겨놨어요.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해 주세요. 아, 참고로 당신이 보증선 그 대출 기억하죠? 5억 원짜리요. 그것도 제가 사용했어요. 이제 당신이 갚아야겠죠? 그럼 안녕히. 영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지만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유진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 3년이라는 시간이 완벽한 사기극이었다는 것. 영호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그 웃음은 비명으로 바뀌었어요. 유진, 이 미친년, 내 돈, 내 회사, 다 돌려놔. 영호는 텅 빈 집안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이웃들이 무슨 일이냐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영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는 거예요. 인천공항 출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유진은 전날 새벽 비행기로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영호가 회사에서 채권자들과 씨름하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짐을 싸고 유유히 나라를 빠져나간 거예요. 영호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유진 명의였고 영호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영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요. 결혼부터 이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각본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한테 천벌이 내린 건가? 영호는 빈집 거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수아에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내를 차갑게 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달려갔던 그 순간들.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호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도 유진 명의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은행 계좌는 전부 동결되었고 신용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영호는 손에 든 배낭 하나만으로 거리로 나섰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그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을 영호는 지하철역에서 보냈어요. 11월의 찬바람이 몸을 애는 듯 아팠습니다. 플랫폼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영호는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양복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몰던 사업가였습니다. 이제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역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5천 원이 전부였어요. 영호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그는 3년 전 수아가 요양원에서 느꼈을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버림받는다는 것,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요. 수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는 삼각김밥을 먹다 말고 울먹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영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수아에게 했던 그 잔인한 말들, 시한부인 아내를 요양원에 버리고 떠났던 그날을요. 지긋지긋한데 잘 됐네. 곧 죽을 사람 붙잡고 살 만큼 한가하지 않아. 3년 전 자신이 수아에게 던진 그 말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았어요. 영호는 자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영호의 상태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추위는 점점 심해졌고
영호는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자다가 비를 맞은 날 이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3년 전 수아를 밀어넣었던 그 냉랭한 지옥 속으로 이제 자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천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그는 이미 건넜습니다. 나 이렇게 죽는 건가? 영호는 서울역 지하도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영호도 이제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노숙자 신세가 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의 서울은 혹독했어요.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었고 거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호는 지하철역과 찜질방, 24시간 편의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더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영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병원에 갈 돈도 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영호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잠을 청하려 했어요. 하지만 영무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영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핑 돌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역 밖으로 나갔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그는 한 건물 뒤편 계단 아래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라면 바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호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얇은 패딩 점퍼 하나로는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격렬한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콜록, 콜록콜록.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기침을 하면서 무언가가 목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을 때 손바닥에 묻은 건 선홍빛 피였습니다. 영호는 공포를 느꼈어요. 이건 피야. 내가 정말 죽는 건가? 그날 밤 영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추위와 폐렴이 그의 몸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다음 날 새벽 쓰레기를 수거하러 온 청소부가 영호를 발견했습니다. 청소부는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환자 발견, 40대 남성, 의식 불명 상태. 구급대원들이 영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영호는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진단 결과는 급성 폐렴 그리고 심한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환자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무연고 환자로 보입니다. 신원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응급 처치하고 입원실로 옮기세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서 신원 확인을 시작하고요. 영호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 구석 침대였어요. 그 병실은
3년 전 수아가 누워있던 요양원 병실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공기, 소독약 냄새, 창밖으로 보이는 을씨년스러운 겨울 풍경. 영호는 며칠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고 몸 곳곳에 연결된 링거와 산소 호흡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은 바짝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줬어요. 정신 차리셨군요. 거의 사경을 헤매셨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영호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돈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심지어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3년 전 수아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수아를 요양원에 밀어넣고 떠날 때 수아가 느꼈을 절망과 배신감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똑같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는 이렇게 정확하고 잔인하게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같은 시각 재단 사무실에서 민주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지역 신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이 있었어요. 사회면을 넘기다가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노숙자 신세전 사업가 급성 폐렴으로 생사기로에. 기사에는 무연고 환자로 병원에 입원한 한 남성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내려가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기사 속 사진과 이름, 그것은 분명 김영호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아 씨 전 남편? 민주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수아가 요양원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남자 김영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똑같은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 인과응보. 정말 존재하는구나.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수아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어요. 수아는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용서를 배웠던가요? 이제 막 평화를 찾은 그녀에게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수아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수아의 몫이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들었어요. 수아 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1시간 후 재단 사무실에서 수아는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신문 기사를 수아 앞에 밀었어요. 수아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표정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이게 영호 씨?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전 남편의 소식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겪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 수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동정,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수아 씨가 결정하셔야 해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차가운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3년 전 자신을 버린 그 남자. 이제 그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아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도리는 제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는 민준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용서를 배웠고 평화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제 막 그 배신의 주인공을 다시 만나려 하니 마음 한구석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아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안내 데스크에서 김영호의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4층 407호 병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3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아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3년 전 자신이 있던 요양원과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약품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풍기는 질병의 냄새. 수아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수아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걸었어요. 407호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6인실이었지만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거나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수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구석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영우가 누워 있었어요. 순간 수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남자는 3년 전 그녀가 알던 김영호가 아니었어요. 한때 당당하고 오만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하게 마른 중년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호의 뺨은 푹 꺼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어요.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은 3년 전 요양원에 버려졌던 자신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였어요. 초라하고 외롭고 세상에 버려진 듯한 모습. 수아의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이것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연민 때문인지 그녀도 알 수 없었어요.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수아를 포착하는 순간 영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던 여자가 지금 자신의 병실에 서 있는 거예요. 수아.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그의 눈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영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아이처럼 울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폐렴의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영호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은 떨리기만 할 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폐렴으로 인한 산소 부족과 저체온증이 신경계에 손상을 입혔고 그 결과 사지에 마비 증상이 왔다고요.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쓰려고 애썼습니다. 마비된 손가락이 공중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수아는 그가 무엇을 쓰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라는 글자를요. 영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허공에 글자를 썼어요. 미안해. 수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3년 전 그녀에게 곧 죽을 사람 붙잡고 살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남자.
이제 그 남자는 수아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호 씨. 수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는 울먹이며 수아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이제 그만해요. 수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에게 용서받았어요. 3년 전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겪었으니까요. 이제 됐어요. 영호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수아가 얼마나 관대한지를요. 자신이 저지른 잔인한 배신을 생각하면 수아는 자신을 저주하고 비웃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히려 찾아왔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수아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들어 영호에게 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마치 3년 전 민준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영호는 물을 마시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영호 씨. 며칠만요. 수아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마비된 손으로 안 되라고 쓰려 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예요.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도리를 지켜야 해요. 그게 저를 위한 길이에요. 민주는 병실 문 옆에 서서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수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3년 전 요양원에서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을 버린 사람을 용서하고 돌보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였고 진정한 자유였어요. 영호는 수아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를요. 15년 동안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 죽음의 문턱에서도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한 여자. 그녀야말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보물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 보물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호는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쉬세요, 영호 씨. 수아는 영호의 이불을 가지런히 정리해줬어요. 그 손길은 3년 전 그가 자신에게 주지 않았던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영호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병실을 나서는 수아의 등 뒤로 영호의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수아는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그녀를 올감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잘하셨어요, 수아 씨.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12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수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요. 그날 이후 수아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재단 업무를 마치고 오후가 되면 영호의 병실로 향했어요. 민준도 자주 동행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수아 혼자 영호를 돌봤습니다. 이것은 수아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수아는 영호에게 식사를 도왔습니다. 마비된 손으로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수아는 죽을 떠서 영호의 입에 넣어주고 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영호는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3년 전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제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대할 때 분노를 보이지 않았어요. 동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애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돌보는 그런 평온한 태도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영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폐렴은 거의 완치되었고 호흡도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의사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환자분의 사지마비는 영구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서요.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호는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아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영호에게 말했어요. 영호 씨, 제가 3년 전에 시한부 선고 받았을 때요. 저도 절망했어요. 하지만 살아보니까 삶은 계속되더라고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영호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3년 전 자신이 봤던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2주차에 접어들면서 수아는 영호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수아가 자원했어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영호의 얼굴을 닦고 손과 팔을 닦아줬습니다. 영호는 그 과정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어요. 수아, 이러지 마. 영호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수아의 손길은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애틋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았던 먼 친척을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호는 그 손길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자신을 남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심지어 원수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한 인간으로 볼 뿐이었어요. 3주차가 되었을 때 영호는 처음으로 수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어떻게 살아있어? 시한부 6개월이었잖아.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용서했어요. 당신을요. 그리고 저 자신도요. 미움을 내려놓으니까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신기하죠?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래요.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수아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렸는데 수아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찾았다는 거예요. 반면 자신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벌을 받는 거야.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벌이 아니에요, 영호 씨. 인과응보예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자라서 돌아온 거예요. 저도 3년 동안 그걸 배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호의 상태는 최대한 안정되었지만 마비 증상은 여전했어요. 의사는 영호를 장기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권했습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수아는 영호의 전원을 도왔습니다. 재단을 통해 기본적인 치료비와 요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영호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수아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어요. 전원하는 날 수아는 마지막으로 영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영호는 휠체어에 앉아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초라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자부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아는 영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호 씨, 당신을 용서해요. 영호는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더 아팠어요. 3년 동안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알아요. 미움을 놓아야 제가 자유로워진다는 걸요. 수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 우리 인연은 끝났어요. 15년의 결혼도 3년의 원망도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어요, 영호 씨. 당신의 남은 인생도 평화롭기를 바랄게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었습니다. 영호는 알고 있었어요. 수아가 베푸는 이 용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요. 자신은 그녀에게 지옥을 줬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자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무언가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그녀를 올감했던 분노, 배신감, 원망. 그 모든 것이 바람처럼 흩어져 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끝났어요, 선생님. 정말로 끝났어요. 민준은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수아 씨.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12월의 추운 날씨였지만 수아의 마음은 봄날처럼 따뜻했어요. 그녀는 지난 15년의 결혼, 그리고 3년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용서가 그녀에게 영원한 자유를 선물한 것이었어요. 차 안에서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렸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년 전 죽음을 기다리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삶을 사랑하고 타인을 돕고 진정한 자유를 아는 여자가 그곳에 있었어요. 영호를 요양병원으로 보낸 후 수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았고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재단 활동은 수아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 재단은 3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수아의 진심 어린 헌신과 민준의 전문성이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어요. 재단은 이제 서울 시내에 상담센터 2곳을 운영하고 매달 50여 명의 암 환자들에게 무료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어요. 저도 시한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저는 여기 살아서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수아의 말은 환자들에게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재단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수아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환자들도 많았어요. 수아는 그들을 특히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수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수아의 시한부 선고는 이제 6년 전의 일이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환자가 6년을 생존한다는 것은요. 민주는 수아를 정기 검진할 때마다 감탄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수아 씨. 암세포가 거의 소멸 상태예요.
이건 의학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한 케이스입니다. 민준의 말에 수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용서의 힘이에요, 선생님.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준 그 힘 말이에요. 수아와 민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민준은 처음부터 수아를 특별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것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겪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민준은 그저 수아의 곁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지지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도 알고 있었어요. 민준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눈빛에는 존경과 배려,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처음에는 그것을 외면했어요. 아직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를 완전히 용서하고 보낸 후 수아의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민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분노 속에서 평화를 가르쳐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조건 없이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아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재단 동료들은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회의실에 20여 명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어요. 케이크가 준비되었고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대표님. 다들 박수를 치고 축하했습니다. 수아는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어요. 7년 전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그녀는 생일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녀는 살아있었고 사랑받고 있었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고 나서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아 씨,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처음 당신을 만난 순간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따뜻함, 당신이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수아에게 다가갔어요. 수아 씨, 저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어요? 당신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아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시간을, 아니 남은 인생을 기적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단 사무실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수아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고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그 순간 수아는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7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사랑받고 사랑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와 민주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12월에 찬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어요. 수아는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제 민준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7년 전 겪었던 그 고통이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상하죠? 민주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삶이에요. 고통도 의미가 있는 법이에요.
당신은 그 고통을 가장 아름답게 승화시켰어요. 두 사람은 며칠 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재단 동료들과 환자들, 그리고 수아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아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민준과 함께 걸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수아와 민준은 재단 활동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함께 환자들을 돌보고 함께 재단을 키워갔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피로 이어진 가족은 없었지만 재단을 통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이 되었어요. 영호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수아는 가끔 재단을 통해 그의 근황을 확인했어요. 기본적인 치료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아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돌이었어요. 영호는 더 이상 수아의 인생에서 무게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과거의 한 장면일 뿐이었어요. 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용서,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수아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배신과 질병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어느 봄날 수아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보였어요.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행복해요, 민준 씨. 정말로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수아 씨.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의 봄을 바라봤습니다. 수아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7년 전 겨울처럼 차가운 절망 속에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배신과 고통은 수아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아를 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수아는 용서의 힘을 배웠고 그 힘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의미 있는 삶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수아와 민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지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재단을 통해 그들은 수백 명의 환자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